최근에 이제 폐암의 항암 치료 트렌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과거에는 이제 4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이 이제 2, 3기로 올라오고 있다는 데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 주로 폐암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홍민희라고 합니다. 네, 폐암 항암 치료의 치료 목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술 이후의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 항암요법, 수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술 전 항암요법,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항암요법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4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식적인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식적인 항암 치료의 목적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완치까지는 아니고요. 환자분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암제는 크게 과거부터 사용했던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요. 저희 의사들이 약을 고를 때는, 항암제를 고를 때는 이 환자분이 표적 항암제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를 우선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방법은 주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A라는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저희가 A라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고, B라는 표적이 있으면 B라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이런 A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B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에 대한 유전자 변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는 폐암에서는 현재까지 9개가 알려져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EGFR이랑 ALK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맞는 표적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특정의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변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최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EGFR 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약 6개의 약이 출시되어 있고요. 1, 2세대 약제는 게피티닙, 엘로티닙, 아파티닙, 나코미티닙이 있고요. 3세대 EGFR 억제제로서는 오시머티닙, 그리고 레이저티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돌연변 중에 하나인 ALK 같은 경우에는요, 크리조티닙, 세레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그리고 최근에 나온 로라티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돌연변이들도 각각의 이런 다양한 약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암의 항암 치료 트렌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과거에는 4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이 2, 3기로 올라오고 있다는 데 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과거 2, 3기 환자분들을 바로 수술하거나 아니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방사선 동시호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경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면역 항암제를 병행한 다음에 암세포를 많이 줄여서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바로 수술을 한 이후에도 EGFR 같은 변이가 있다면 과거 4기에 사용했던 오시머티닙 같은 약제를 2, 3기에도 투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은 주로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과거부터 사용했던 오래된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오심이나 구토,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탈모라든가, 우리가 골수 기능이 억제돼서 빈혈이 생긴다든가, 혈소판 감소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호중구 감소증이 생겨서 감염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작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서요. EGFR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EGFR이 상피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피세포를 억제하면 생기는 부작용들, 대표적으로 구내염이라든가 점막염, 아니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이라든가 두피에 생기는 염증, 또는 손발톱 주의 염증, 아니면 설사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흔한 것은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고 전체 환자의 한 반수 약간 한되게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경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외에도 발생의 퍼센트는 작지만 발생이 될 확률은 적지만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사실 염증을 만들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갑상선 염 때문에 생기는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아주 드물게는 이제 폐에 약물 유발성 폐렴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사실 약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데이터 상에 있어서 뭐 큰 임상 시험을 하였을 때의 데이터 값은 사실 있긴 하지만 각각의 환자분의 저희가 내성이 생기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EGFR 억제제다 이러면 저희가 뭐 평균 무진행 생존 기간, 즉 내성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을 한 1년 정도로 보긴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평균 값에 불과하고 어떤 분들은 4년, 어떤 분들은 5년까지 드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것보다 짧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보통 1년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면역 항암제도 저희가 처음에 사용하면 보통 무진행 생존 기간을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뭐 5년, 10년까지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보다 좀 더 썼을 때 짧게 가다가 뭐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내성이 생기는 까지의 평균 시간은 그냥 참고치고요. 실제로 각각의 환자분들은 모두 각각의 다른 이런 무진행 생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제 4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2024년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EGFR 변이 4기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제들을 쓰면 평균 생존 기간을 과거에는 한 1년에서 1년 미만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약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AL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가장 좋아서 사실 5년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의 이제 생존율을 보게 된다면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과거에 역시나 이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앙 생존값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1년 반에서 약 2년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면역 항암제의 가장 대단한 점은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거의 완치에 가깝게 5년 이상의 생존율을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이런 폐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치료법도 훨씬 많이 발전했습니다. 치료의 옵션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폐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